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4.15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병 확산 속에 선거에 집중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다음 달로 다가온 총선을 향해 정치권은 연일 분주합니다. 21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짜여지고 당내 경선에 대한 반발과 비례정당을 만드는 문제가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남의 선거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세한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승용 킹핀 리서치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제 총선 열기라고 하는 것도 제법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금 어찌됐건 정해진 정치 일정들은 그렇게 소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총선 3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선거 판세, 전국적인 판세, 그리고 전남의 상황들 이렇게 점검해보고 패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그 코로나19가 국내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면서요. 우리나라도 선거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선거 자체가 좀 실종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1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제 여당,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시에 약간 불던 이런 총선 열기가 이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식어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경선도 식고 그러다 보니까 총선도 식었다라고 보는데 그 총선 열기가 식은 이유로 우리 지역만 들여다본다면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야당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 예, 네. 서로 정책과 정치 그리고 선명성 등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정치도 없고 정책도 없고 인물만, 그것도 여당의 인물만 남은 그런 선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기득권 양대 정당의 힘이 너무 세기도 하지만 그 폐해도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당이 노력해도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관심을 이 지역에 딱 꺼버리게 되면 이 선거 및 선거의 관심 자체가 이제 실종되어 버린 그런 경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정말 통찰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봤더니 호남의 의석수가 28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지역의 통합당 공천 신청자가 지금 아직까지 한 2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이건 어찌 보면 지금 거대 야당, 제1야당이 이쪽 지역 선거를 보이콧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 현재 선거 실종, 총선 열기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1야당의 선거 보이콧 상황에서 이 선거 열기가 그만큼 식은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오승용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염병 전국이긴 합니다. 그리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 오르신 지적이고요. 그렇지만 또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 유권자들의 눈은 또 날카로울 거라고 봅니다. 응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 성격의 총선은 집권당과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네. 민주화 이후 8번의 총선 중에 2번을 제외하고 집권당이 이겨본 적이 없다라는 게 단적인 증거인데요. 코로나 전국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좀 엮여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여론들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대로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이 치러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들이 생길 찰나에 박근혜 옥중서신 논란이 발생을 했다라는 네, 거죠. 그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이번 총선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옥중서신을 통해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게 국정농단 세력 부활과 그 부활을 저지하는 구도로 이 총선의 구도가 정권 심판론 구도와 국정농단 세력 부활 저지 구도가 중첩돼 버리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리한 구도가 아니게 됐다라는 거죠. 네. 이런 측면들이 초기에 이번 총선 예측과 관련해서 조금 그 예측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개입을 했는데 그것을 받는 측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받음으로써 네, 이게 이 그렇습니다. 간표 요인이 돼서 오히려 더 여당에는 그 불리한 국면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신데요. 이게 이제 또 뒤늦게 이 총선 자체가 코로나 전국에도 매몰돼 있었습니다만은 너무 정치권이 지금까지 그 이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너무 이 방치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지금 뒤늦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암무한 신안이 해체되는 그런 수순이었다가 서부권의 반발로 그게 들어간 다음에 순천 분구를 갈망했던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순천시 자체가 분구가 되지 않고 광양 곡성 구례가 흡수하면서 순천시 해령면 일부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자, 선거구 획정안이 지연되면서 어떤 특별한 이 부분 그리고 순천 분구가 무산된 지역민들의 반발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오승윤 교수님. 예. 당연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애초에 예. 선거구 획정이 지난 총선 때는 40일 전에 있어서 그런 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국회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구로 만들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예.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그리고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그리고 시도당 의원 정수를 확정해 주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선거법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이었고요. 네. 시도당 의원 정수를 끝까지 국회에서 확정해 주질 않아서 결국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하한선 상한선을 이미 규정해서 네. 시도당 의원 정수를 확정해서 국회로 보냈던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국회가 다시 반발하면서 네.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다시 선거구 시도당 의원 정수에 기초한 사획정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 다시 내려보낸 이런 꼴이 됐다는 겁니다. 즉 독립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국회가 무력화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측면은 제도적인 한계뿐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획정이 원안 자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획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즉 순천을 분구하는 것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러면 전남 도의 의원 정수는 10석 그대로 유지하면 순천을 분구하면 다른 지역에서 한 석을 줄여야 되는데 그 한 석을 줄이는 방식이 네. 5개 선거구를 4개로 줄이는 거였는데 그중에 한 선거구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예. 이른바 장흥, 보성, 강진, 고흥 선거구만 쏙 뺐다라는 거죠. 이걸 왜 뺐는가를 놓고도 이제 정치적인 거래 의혹이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 선거구를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전남의 선거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고 결국 다시 이게 반려가 되면서 순천시 분구가 무산되고 네. 결국 이 과정에서 순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이건 제도적으로 분명히 다음 국회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제 40일 전까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법상으로는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게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기의 이제 생존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전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철원에서 고성까지 이르는 6개 군을 아우르는 이런 거대 선거구, 이른바 공용 선거구가 탄생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정경 교수님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런 게리맨더링식의 선거구 획정, 초광역 선거구가 전남에서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앞으로 이제 강원과 같은 그 초광역 선거구가 이쪽에서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선거구 자체에 대한 이제 아마 다음 국회에서는 좀 근본적인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은 그러려면 이 초광역 선거구 자체도 문제지만 어떤 그 문화권, 생활권을 고려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그런 노력이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총선 13개월 전까지 확정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라라고 한 건데 네. 이번에는 사실 실질적인 그 논의가 이루어진 건 지난달부터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획정안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절차에 대한 책임은 현행 국회의원들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흡사 그 결과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접근은 저는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 그 부분도 관련해서 제가 예. 좀 제도적인 대안, 유권자 여러분께서 좀 그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도농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겁니다.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또 강원도와 같은 그런 지역들의 도농 격차는 커지고 그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이런 거대 선거구, 초거대 선거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현행 인구 비율을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비율 2대1로 지금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2.5대1 정도로 완화시키고 또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20, 30석 정도 늘리는 이런 해법들이 필요하고 21대 국회에서는 그걸 공론화 작업에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네, 인구 비례를 현행 2대1에서 2대1에서 2.5대1 정도로 완화시켜줘야 농촌의 어떤 장기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선거구가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5개 정도 되니까 이 245개마다 지역구 의원들을 한석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를 해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똑같은데 그럼 의원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없고 뭐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 정수를 늘려줄 생각이 유권자들에게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정수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사실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권과 생활권을 고려해야 되는데 예. 이 지역 문화권이나 생활권보다는 지금 자꾸 인구 비례가 제일 먼저 앞서고 그게 제일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기형적인 그 선거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특히 이 문화권이나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규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구 비례는 법적인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요. 네. 문화권과 생활권, 교통, 행정구역 인접성은 고려사항이라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개념화하시고 그거를 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차차 이 대진 그 후보들을 속속 확정을 하면서 지금 5차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면서 이제 몇 개 선거구 외에는 거의 다 후보들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진표가 다 짜져 있고요.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당내 경선에 대한 반발, 그리고 재경선 지역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 본선에서도 그 당선자를 이대로 낼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반발 그리고 재경선 이런 파장들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용 대표님, 지금 네. 이제 경선 반발이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유권자들이나 권리당원들이 이해를 하는 상황이라면 반발이 없겠죠. 그런데 반발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원칙을 잃어버렸다. 원칙을 잃어버렸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1차부터 5차 경선까지는 무난하게 경선을 관리해 오다가 6차 경선 발표부터 원칙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네. 대표적인 것이 광주의 경우에는 광산갑과 광산을 지역이 있습니다. 네. 광산갑 지역에서는 패배한 이용빈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오늘 금요일이었죠. 지난 네. 금요일 최종적으로 최고위에서 그 재심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네. 반면에 광산을 지역 같은 경우는 민영배 후보 측에서 재심을 신청해서 그것이 인용이 돼서 재경선을
오늘까지 이제 실시해서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자체가 광산갑에 적용된 기준과 광산을에 적용된 기준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없다. 기준이 네. 없다라는 겁니다. 즉 광산갑의 경우는 선관위 고발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광산갑은 인용되지 않았고 광산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당원 명부 열람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고 네. 결국 이것이 실력자의 개입에 의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을 낳았고요. 예. 전남 지역의 경우에도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구도였는데 전략공천을 해버림으로써 유권자의 선택, 당원 권리당원들의 선택권을 좀 막아버린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여수 갑 지역의 경우에도 당초에 컷오프됐던 후보가 다시 이 3자 경선 구도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부활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호남 지역에서는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경선이 크게 본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만 이게 누적되고 다른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남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6차 때부터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대 총선 때 이른바 진박 공천으로 공천 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를 반면 교사로 민주당이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오승용 대표께서는 지금 본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그 다른 지역을 걱정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경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번에 주로 이런 위기를 겪게 된 몇 가지 보면 이제 불법 조회된 권리당원 명단의 네. 활용 여부 이런 케이스하고 또 경선 자체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제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하기로 했는데 권리당원이 일반 여론조사까지 참여하는 이 자체를 막지 못한 이런 좀 어설픈 그런 경선 방식을 민주당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실 국민의 정보 수준이라든지 의식 수준은 굉장히 이제 일치월장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경선을 위한 준비 방식은 뭐 아직도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갭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지금 뭐 원팀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동 있는 경선을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이번 경선을 보면 이기면 전부고 뭐 지면 전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감독할 수 있는 룰은 대단히 엉성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동 있는 경선을 할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경선 자체가 준비가 매우 부족했고 이건 정말로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이 패스트트랙 그 시점이 좀 늦어지면서 벌어졌던 예상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공당으로서 참 그 시스템을 한번 재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냐 참 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각 그 경선이 끝난 지역마다 원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을 많이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4.15 총선에서도 보면은 이 광주 전남 지역도 지난번 그 20대 총선이 굉장히 그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면은 가지고 있지만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정당 지지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 이 전체적인 바람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당내 경선이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치열해진 본선 경쟁에서 과연 이게 이른바 양강 대결 구도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유권자들이라든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4.15 총선 본선에서 양강 대결들이 대부분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 대표님 지금 관전 포인트를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호남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예외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특수성이 있는데요. 야당의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당이 존재감을 갖지 못하게 된 배경은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의 진원지였었던 호남에서 결국 국민의당이
분열의 과정을 겪었고 그 분열의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라는 거죠. 정치적 예. 신뢰를 잃어버렸던 측면들이 있고 핵분열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분열의 상황이 극에 달했고 부랴부랴 민생당으로 봉합을 했습니다만 네. 그 민생당이 호남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네. 정치적 대표성, 도덕적인 우월 뭐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오히려 무소속 후보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 무소속 후보보다 못하다. 네. 예.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 내 야당, 특히 민생당의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그런 전반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민주당 경선 파열음이 났던 한두 군데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후보 예비 후보들이 네. 그 지역에서 과연 무소속 돌풍, 무소속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동부 지역에서 그 가능성들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순천시를 예로 많이 네, 들더라고요. 순천과 예. 광양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선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민생당 후보 중에서 전남 지역에서 좀 이 경쟁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 좀 경합을 벌일 만한 지역이 현재 여기 목포 지역과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동남 갑, 북구 갑 정도 이렇게 아직 제한된 지역에서만 경쟁이 경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 교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전 포인트는 뭘로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네, 비슷한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해서 오면서 이 백년대로를 쭉 운전하면서 통과할 길이 네. 있었는데 그 세 분의 지금 주요 목포시 후보 그 주요 사무실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을 표시를 했는데 예. 다른 두 분의 후보의 어떤 그 메인 프랭카드에는 정당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없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과 제가 볼 때는 다른 한 명 내지는 두 명의 경쟁력 있는 개인이 대결하는 예. 이제 그런 구도로 이제 되어가고 있고 예. 이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이 총선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사실은 지금 그나마 이제 그 비례정당을 준비하고 있다면 또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능성 있는 후보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지역에 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이콧에 가까울 만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거. 이건 이제 여당의 책임도 있지만 저는 그 특히 제1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지역 구도를 형성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프레임을 형성해 갔던 그 과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제1야당이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요. 제1야당이 오히려 미래통합당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유일하게 세대 교체와 불출마의 사각지대가 제1야당이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20-30명의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컷오프됨으로써 이런 교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1야당 중에서 지금 현재 민생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비롯한 야당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 외에는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아마 유권자들에게는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요인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흔히 3대 요소 해가지고 구도와 그리고 바람과 인물 이 세 가지를 꼽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이 격전지별로 할 때 항상 10대 지역 안에 꼽히는 이런 지역이 돼버렸는데요. 아마 거물급 의원과 5선에 도전하는 박지원 의원과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과한 신진 후보 이 두 분이 맞대결을 벌이고 거기에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인 윤소아 의원이 현역 출전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인 경선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목포 선거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오 대표님. 네, 우선 구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구도는 역시나 정권 안정론
지지론과 정권 견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권 견제론이 되려면 야당이 예. 현재 집권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각을 세워야 되는데 네. 호남 지역 의원들은 그 각을 일부러 지금 세우고 있지 않은 형국이죠. 그러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친여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구도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예. 뭐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물밖에 없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보자의 지지도는 정당 지지율에 수렴해 간다라는 게 선거에 있어서 제1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 출발 단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장에 가면 갈수록 결국 유권자들은 정당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까지 그걸 얼마나 가속화시키고 또 혹은 저지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요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2월 25일 날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여론조사가 목포 광주 여수 MBC와 뉴시스 광주 전남 그리고 무등일보 전남일보가 이제 공동으로 참여해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다양하게 물어봤습니다만 목포 선거구가 그때도 중요해서 해봤더니 김원희 예비 후보가 31%, 그 당시 가칭 민생당이었죠.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이 29%, 정의당 윤수아 의원이 15.1%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66.2%였거든요. 다음이 정의당이 12.7% 정도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정당 지지도가 후보 지지도가 정당 지지율을 절반 정도 수준밖에 가고 가지 못한다. 물론 이때는 이제 경선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선거의 3대 요소 구도와 바람 인물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구도는 우리가 스스로 이 야당이 포기했으니까 없다라고 치고 그리고 바람이라고 봤을 때 바람이 민주당 바람인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네. 지원군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센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박지원 후보의 경우에 박지원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지원 세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즉 민생당의 선대위원장이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과연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는가 저는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있고 당 지도부도 있고 또 여러 민주당 내 외부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 세력들이 네.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보의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에 수렴해 간다라는 게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경우만 하더라도 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민생당보다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만약 박지원 후보가 선전하고 또 만약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말 그 대단한 박지원 후보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고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박지원 의원이 이 방송을 본다면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볼 것 같습니다. 정경 교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도 아니었고 사실 네. 초기 과정에서는 인지도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팽팽한 그리고 때로는 유리한 이제 구도로 갈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지금 야당 후보가 상대하는 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흡사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경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도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사태 이후로 조금 더 지지도가 결속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지금 그 윤소아 의원의 경우에는 점점 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대단히 큰 정치인이다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아까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자원과 긍정적인 자원이 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제 또 보면은 몇 가지 프레임들이 극복해야 될 프레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 지지율, 절대 열세인 당 지지율, 그리고 이른바 고령 프레임, 그리고 나서 또 그 5선 가도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우리 목포 원도심.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에서 손혜원 의원 변수 이 부분도 또 박지원 의원이 극복해야 될 변수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용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예. 동의를 하는데요. 예. 가장 큰 게 정당, 결국은 이제 선거는 정당이 하는 선거인데요. 정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민생당이 2%대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지지율이라는 거 없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전반적으로 당 없이 후보자 개인이 싸우는 이 선거는 정말 외롭고 처절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이 목포 선거에서 살아남는다면 오승용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물이 하나 탄생하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나? 불세출의 정치인이라고 저는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15 총선에서 특히 목포 선거구, 전남 지역, 목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유권자들의 투표 요인은 뭘로 보십니까? 먼저 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전남 지역 투표율. 예, 전남 지역 투표 요인으로. 네, 전남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정당을 보고 탈까요? 네, 뭐 앞서 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도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호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구도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호남당이 사실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즉 호남의 이익과 예산과 또 여러 공직에 있어서 그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굳이 집권당이 아닌 야당을 통해서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당 요인이 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제일 요인이고, 근데 사실 정당 요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의해서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네,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결국 후보 각 지역 선거구의 후보를 결정하는 저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물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택의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인물론이 모든 선거에서 다 먹히는 건 아니고요. 인물론이 사실 유권자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조건이라서는 기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 경쟁 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최소한 정당 경쟁 구도가 없더라도 집권당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집권당에 대한 실망 세력들이 좀 광범위하게 깔리는 그런 요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빠진 건 사실입니다. 과거 조사를 해보면은 호남 지역만 국한해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80%에 육박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60%까지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한 60%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0%포인트 정도가 대한 정당에게 가야 되는데 정당이 전혀 흡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부동층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야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경 교수님께는 좀 같은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드려보면, 자 그렇다면 인물론을 가지고 선거를 펼치고 있는 민생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 바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인물론을 이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건 이제 예. 개인의 능력, 특히 이제 공약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었던 공약, 그리고 앞으로 할 공약, 내가 아니면 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도로 점점 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지금 총선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의 시각은 우리가 정권 창출의 주역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이 제기될수록 우리가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가 강할수록 아마 그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물의 본연성을 강조하는 이런 인물론은 어떤 그 경쟁하기가 매우 힘든
네. 그런 구도가 되리라고 참 그런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싸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바람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민주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던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두 분 다 그 공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만 18세 연령까지 유권자가 투표권이 하향 조정됐다는 거,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부분이 도입이 됐다는 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쟁점이긴 하겠습니다만, 먼저 하나씩 좀 짚어본다면 선거 연령을 만 18세까지 낮췄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저는 호남 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18세 선거인 인구 비율을 좀 봤더니 광주가 18,000명, 약 3.5%고요. 전남이 3.8%, 전북이 3.7% 정도입니다. 네. 다 합해서 약 10% 정도 호남 지역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은 반면에 16%고요. 인천이 5.37%, 그리고 경기도는 무려 26.5%입니다. 아마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빙 3%포인트 내에서 박빙 경쟁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아마 이 지역에서는 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18세 유권자들의 선택이 예.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워낙 격차들이 큰 선거구들이 많아서 이들의 선택이 당락을 가른다든가 혹은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러기는 좀 수적으로도 적고 어렵다. 구도도 좀 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그 정당이 이런 새로운 유권자에 맞는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번 계기로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 주요 정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꼰대 정당의 이미지를 네. 아직까지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특히 청년을 배려한 공천이라든지 여성을 배려한 공천, 이런 건 지금 현재 선거 구도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춘 건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지난 13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찬성 여론이 찬성표가 한 75% 가까이 이렇게 돼가지고 절대 다수로 찬성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함으로써 득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얻게 되는 것은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떴다방 정당인데요. 선거가 끝나면 각자 정당으로 해쳐모여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 맥락에서 보면 좋은 사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은 이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은 얻게 되는 지점이고요. 예. 근데 잃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수도권 구도에서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생당을 비롯해서 정의당은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500표, 1000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당락이 갈리는 선거구가 수도권만 해도 지난 20대 때 30여 개 선거구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정의당과 민생당이 완주할 경우 결국 피해는 민주당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지역구에서 손해보는 지역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민정으로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경 교수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새로운 비례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호남 쪽에서의 어떤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투표, 또 거기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겠지만, 오승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득이 많을지,
또 후유증이 더 클지 이건 아마 선거가 끝나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이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새 토론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패널들께서 앞으로 30일 남은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고 앞으로 4.15 총선 결과가 가져올 4.15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하시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총선까지의 기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선 이후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맡는 우리 전국,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 국회 예산 심의 그리고 추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그 어떤 예산의 수립, 추경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말 바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럴수록 정말 경험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용 대표님. 네. 양극화 정치가 더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심화될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양극화 정치의 심화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또 중간에서 완충 세력들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 제1야당에게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청년 세력들,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좀 눈여겨보셔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선거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방역 대책으로 부심하고 유권자들의 관심 역시 총선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고 특히 전남은 예선보다도 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목포를 비롯해 전남의 판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요 포커스에서도 총선까지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